불법 전투 개시죄와 관련돼서 일반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휘관의 범주에 윤석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과 김용현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오히려 쉬운 거죠. 여기는 또 무기도 없어 사형밖에. 한때는 대통령이었는데 네. 잡범으로 이제 전략하는. 예. 재판이나 뭐 특검 조사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네. 완전히 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었나 잡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주의 우려를 구속영장에 기재를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네. 예. 계엄 과정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이 완전히 패싱 당하고 그러면 이 신원식 안보실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김태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일반 이적죄도 무기입니다. 형벌이 무겁습니다. 예.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게 이제 군형법 예. 적용을 보면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는. 불법 전투 개시죄.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모시고 여러 질문도 있습니다만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외환죄 관련 질문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네. 구속 몇 시간? 2시간 남았네요. 네, 2시 15분부터 2시부터 하는 2시 거죠? 15분. 네. 2시 15분 맞죠? 네, 그때부터 다시 이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네. 요거는 뭐 특별히 변수 없으면 재구속 될 거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당연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재구속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겠죠? 뭐 이게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예.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자체가 오문이다. 왜냐하면 빨리 먹어요. 네. 네. 야, 오늘 많이 망가지네. 네. 네. 아니 그 보면 문상호도 그렇고 노상원도 그렇고 여인영도 그렇고 예? 네. 보면 김용현도 그렇고 다 구속 연장이 됐잖아요. 다 다시 들어가거나 연장되거나. 그러면 그 사유가 뭡니까? 근데 거기에 수개로 지목된 윤석열이 이제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말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는 근데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도 사실 말은 안 됐잖아요. 아니 거기는 그게 이제 말이 안 직위원이라는 또 네. 희대에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판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는 없다. 네, 그건 불가능하죠. 주범이니까. 근데 네. 이제 뭐 사실 내란죄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는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죠. 만에 하나의 사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아니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재판이나 뭐 특검 조사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네. 완전히 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었나 잡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주의 우려를 구속영장에 기재를 하는 거는 네. 진짜 잡범한테 하는 거죠. 정말 이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특검에서 전부 밑에 사람들 뭐 강희구 부속실장이 알아서 했다, 김용현이 알아서 했다, 전부 그거니까. 야 이거 도주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야 한때는 대통령이었는데 네. 잡범으로 이제 전략하는 그런 거죠. 음. 영장을 보면 66페이지를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혐의를 쭈르륵 보면은 네. 뭐 직권남용 교사 이런 것도 네.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제가 내란 국조특위에서 네. 했던 거죠. 근데 질의를. 당시에도 그 선포문에 대한 제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헌법 82조에 보면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서 네. 부서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서가 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사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이제 완전 위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7월 5일 날 네. 아니 12월 5일 날 예.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보내요. 예. 우리가 이걸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후 정리하는 네. 내용들을. 그게 이제 강희구가 주도했고
그래서 이제 그 PPT를 띄워놓고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제가 질의를 했던 거죠. 예. 네. 그 어쨌든 그 문서는 결과적으로 폐기를 한 거잖아요. 아 이거 문제될 것 같으니까 폐기했다고 나왔는데 네, 그때 폐기했죠. 어떻게 아셨어요 그거를? 예? 남아있지 않은 그 이거 문서의 존재를. 제보를 받았죠. 예, 이게 사후 처리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네. 그래서 공문서를 찾게 되고 네. 뭐 이런 거였죠. 혹시 대통령실 관계자의 제보였나요? 예, 그거 아니 궁금해가지고 그냥. 여러 군데서 여러 옵니다. 군데서. 여러 군데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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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허위 공문서 궁금했습니다. 작성 관련된 네, 네. 제보가 좀 있었다. 네.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죄 이거 왜 빠졌냐 여기에 네.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요거는 뭐 다음 뭐 6개월 후에 재구속을 또 위한 것이다 남겨놨다 네. 뭐 이런 아. 이제 분석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구속 연장을 위한 생명 그렇죠. 연장을 위한. 외환죄를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아직 있는 것 같은데. 그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소환을 안 했습니다. 네. 소환을 안 하고 일부 이제 운용위원들, 기획위원들 뭐 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소환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할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좀 또 다른 거, 네. 이제 뭐 제보자랑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임무를 했던 사령관 측의 제보가 서로 다른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또 김용현을 불러서 또 확인 작업해야 되고 네. 또 안보실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이게 구속영장이 안 들어간 거는 그동안 뭐 검찰, 네. 경찰, 공수처에서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척이 됐죠. 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지금 네. 뭐 안보실도 나오고 있고 국무위원들 삼청동 안가 4인방도 나오고 있고 네. 즉 말하자면 수계가 있고 행동대원들이 있잖아요. 경찰과 국방부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법적으로 조언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획자들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 공간들을 일정 부분 내란 특검에서 채우고 있는 거고 예, 그런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 내란과 관련된 구속 영장 재청구는 뭐 상당히 일정 부분 네. 충분히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예. 부분들이 조사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네, 잡아- 추가적으로 이제 김성훈 차장의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네. 뭐 총 예. 얘기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강의구 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제 영장을 친 거죠. 이제 내란 뭐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드러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외환 관련해서는 예. 이거는 아직 드러나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라는 또 네. 상대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 파악하시기로는 외환과 관련된 그러니까 적용을 시킬 만한 매우 강력한 정황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전혀 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리 적용이 네.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형법이잖아요. 형법에 네. 보면 외환유치죄, 그다음에 일반이적죄, 그다음에 네. 예비운모죄 네. 그리고 세 개로 크게 나눠. 여적죄도 있습니다만 여적죄, 거기는 예.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음. 크게 세 개로 이제 법에 법률 적용이 가능한데 네. 외환죄는 외국 혹은 외국인과 통모를 해야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외환의 죄 가운데 외환 유치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외환의 예. 죄 예. 가운데 이제 외환 예. 유치죄는 외국 혹은 외국인과 통모를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을 우리 헌법상의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에 하나가 걸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형법은 바꿀 필요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통모 부분이 있는 거죠. 통모 어떻게 확인해 그걸? 김정은을 이제 참고인 소환을 해야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유치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이 이제 사형 또는 무기잖아요. 두 예. 개밖에 없는 거고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사상의 이익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평양 무인기는 군사상의 이익을 행한 게 명확히 드러났죠. 해한 것이. 예. 예. 왜냐하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제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든지 상당히 피해를 본 게 군 쪽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군사상의 이익을 해왔다고 보기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이적을 도모 성공은 못했지만 뭐 예비 운모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이적제도 무기입니다. 음. 최고 이제 무기고 3년 이상의 징역. 네. 네. 그다음에 예비 업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이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형벌이 무겁습니다. 예.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게 이제 군형법 예. 적용을 보면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는 거죠. 불법 전투 이건 이제 개시죄. 군형법이죠. 예. 그래서 1조의 이 적용 대상을 군인에 한정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군인이면서도 일반인까지 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가 여러 개 있는데 음. 불법 전투 개시죄와 관련돼서 일반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뭘로 보느냐? 불법 전투 개시죄가 뭐냐면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 전투를 개시했을 때.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 지휘관의 범주에 음.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과 김용현을 넣을 수 있느냐? 음. 이게 오히려 쉬운 거죠. 여기는 또 무기도 없어 사형밖에. 아 무조건 사형이에요? 네. 유죄면? 근데 네. 이 왜 제가 불법 전투 개시죄를 얘기하냐면 네. 국방 군사를 다루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1994년 노태우 정부 때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와요. 예. 네. 근데 여기서 6개 항목이 빠집니다.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사령관으로부터 갖고 올 수 없는 통제권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가 정전협정과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엔 사령관이 전적으로 관리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휴전선으로 무기를 보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냈을 때는 불법 전투 개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휴전선 너머로 평양 무인기를 그렇게 보낸 그런 거잖아요. 거죠. 네. 그래서 들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사가 발표를 했죠. 2022년 12월 6일 날 평양에서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내잖아요. 5대. 네. 한 대는 용산까지 오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발대발하죠. 예. 경로했지 그때도. 예. 경로에서 야 우리도 빨리 보내. 예. 그래서 이제 유엔사에서 특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한 달간. 2023년 1월까지 한 달간 특별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네. 좋아. 북한 무인기가 들어온 거에 대한 대응 이런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야. 다만 우리가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우려를 표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서 보냈잖아요. 아, 북한이 보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보내는 건 문제가 된다. 아니 북한도 이제 정전협정 위반인데 네. 북한은 이게 독재 국가잖아요. 전체주의 국가잖아요. 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북한은 했는데 우리는 못해 이러는 순간 민주주의나 법치는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사가 명확히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하게 보낸 거, 은밀하진 않았죠. 대놓고 보냈지. 대놓고 보낸 거에 대해서는 불법 전투 개시죄에 네.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김용대 작전사령관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게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대략은 이해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정말 북한 한번 열 좀 받으라고 아니면 좀 어떻게든 우리한테 뭐 좀 하라고 자극하려고 만약에 드론 보내서 떨어뜨린 거 이건 이제 문제 당연히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북한은 독재 국가니까 뭐 드론 좀 보내도 아이고 어떻게 해, 이거 뭐 독재 국가에서 하는 거 대신 네. 우리가 보내는 거는 안 돼? 그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도 티 안 나게 정보 수집 차원에서 무인 드론 같은 거를 보내서 거기 사진 찍어 오고 거기 뭐 군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 다 정보 수집하는 거 이건 난 우리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이런 네. 질의를 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둘 다 안 되는 거죠. 네, 네. 현문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그냥 평양 무인기만 보면 안 돼요. 보낼 수 있죠. 비밀 작전이고 예.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예, 보낼 예. 수 있는 것. 근데 이 무인기는 군사 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정찰용. 그러니까 성능이? 아니 방위사업법상의 군사 작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요 제기를 해야 되고 이 무기를 사주세요. 그러면 합참에서 소요 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소요 결정을 하면 사업 추진 전략을 만들어서 이거를 외국에 구매할 건지 영국 개발할 건지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전력화 평가를 합니다. 네. 군사 작전으로 이 무인기를 써도 되는지. 예. 근데 이 무인기가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네.
우리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들이 많이 떠다니잖아요. 예. 우리 드론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농부들이 농약을 치는 드론이 있잖아요. 농약을 치는 드론을 야, 뭐 이거 그냥 북한 보내.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북한에 보내면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치 않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죽거나 다칠 거 아니에요. 예. 군인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놔요. 아, 무기로 쓸 수 있는 혹은 군사 작전용으로 으로 쓸수 사용할 있는.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비밀 작전에 활용해서 쓰는 건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법적 절차를 받은 거니까. 음. 근데 이 무인기의 특성은 뭐냐면 네. 군사 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무인기입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2020년도에 육군에서 이 무인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해서 네.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음. 최종 단계에서 전투용으로 부적합하다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연구과제 획득 무인기를 이제 구매하는 그 작업을 했는데 ADD에서 뭐라냐면 이 무인기는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무인기가 이게 조립형인데 네. 6개월 동안 얼마만 배수만큼 저가 소형 드론을 만들 수 있느냐 네.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인기가 기체 형상은 국산, 그다음 엔진은 미국산, 항정 장비는 중국산, 중국제. 그러니까 이제 군사용으로 안 쓰니까 뭐 네. 중국제니까 항전 장비 정말 중요하잖아요. 소프트웨어들이랑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항공 전자장비 뭐 이런 예,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해킹의 우려도 있고 정보가 이제 유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군사 작전에 부적합한데 거기다가 2km 상공에서 소음도가 너무 심해서 밑에 네. 지상에서 다 들리니 무조건 들키는 거니까 보내면. 예, 그러면 들키기 위해서 이거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국내 테스트용 드론이었다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낼 수 없는 무인기를 보낸 거예요. 평양에 보내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비밀 작전으로는 충분히 국민들한테 얘기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조차도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네. 이 군사 작전에는 전혀 적합하지도 사용- 않은 네. 이런 무인기를 보냈고 심지어 아직까지 뭐 팩트 확인이 정확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정말 떨어뜨리려고 했는지 요건 이제 드러나야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거죠. 또 무기 체계는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형상에 대해서는 개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사에서 삐라를 통을 장착하기 위해서 개조를 해버려요. 네. 이 항공역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예, 예. 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잖아요. 예. 추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거를 개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또 개조에 따른 절차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비전문가들이 급조해서 한국에서 몇 번 날려보고 추락한 적도 있고 네. 그걸 보낸 거죠. 심지어 비행 경로도 상공에서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한 곳을 평양시내에서 돌게 뱅글뱅글 네, 도는데 하게 만들고. 정말 희한한 거는 네. 우리 용산 국방부 건물 평양에도 국방성이라고 그러죠. 예. 우린 국방부고 거긴 성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320m까지 내려와서 돌아버려요. 돌아보래요. 예, 예, 예. 뱅글뱅글. 돌아버립니다. 아니 근데 핵심은 그러면 결국 뭐 부적절한 드론 보낸 것도 알겠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이런 주장할 거 아니에요. 야 북한이 보내서 우리도 보냈고 그리고 우리도 뭐 정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 무기가 충분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성능 테스트하는 게 이게 문제라면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이걸 갖고 무슨 저 왜 안 했지 어쩌고 뭐 이런 걸 물어보느냐 혹은 뭐 이걸로 뭐 전투 개시 이 죄를 어떻게 나한테 물을 수 있니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네. 그걸 이제 또 어떤 증거나 정황으로 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요. 참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참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감성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도요. 우리가 연평도 포격 당시에 항공기가 떠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4시간이 지난 거예요. 4시간이 지나면 국제법상의 네.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상호 교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인기가 와서 확인하고 우리가 무인기로 대응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해요. 국제법적으로. 그다음에 유엔 헌장에서도 자위권의 일환,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자위권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다 오케이 하기 때문에 유엔 다국적군이 한국에서 전장이 발발했을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때 22년 12월 사건이 아니고 시간만 조금 달라지더라도 공격자가 바뀌어 버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12월에 했는 22년 12월인데 24년 10월에 우리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잖아요. 정전의 협정을 위반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쪽 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약해지는 거죠. 그 또 하나는 이게 전투를 개시한 경우잖아요. 예. 드론 보낸 거를 전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대 논리를 또 펴지 않겠습니까? 모든 무기 체계를 상대국에 불순한 의도를 갖고 보낼 때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네. 또 걸겠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외환 유치죄가 힘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군용법에도 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을 외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걸 거 아닙니까? 아니 걸긴 하는데 네. 이 중요한 거는 지휘관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 이게 포인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여러 가지 법리 검토도 해야 될 그럼요. 것이고 이 네.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그러니까 정말 비밀 군사 작전이었다고 주장할 때 그걸 깰 수 있는 이게 그렇죠. 또 계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은 건지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니- 그래서 지금 뭐 노상원도 다시 재구속하고 한 그래서 거잖아요. 이거를 네. 그냥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만 보면 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음. 법률 적용도 어렵고 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원식 전 장관이 답변했던 내용, 예.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답변했던 내용, 우리가 계엄을 언급했을 때 답변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면 전시나 사병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닌데 평시 비상 계엄이 가능하겠냐라는 반문을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의의 지시다, 그렇죠. 국방부 합참 절차적인 모르게 얘기 하다 따져야죠. 해라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김용현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 중에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것만 보입니다. 네. 이게 이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민석 의원한테 했던가요? 예, 김민석. 당시에. 네. 예. 그리고 신원식 장관은 어떤 일이었냐면 김민석 총리가 장관 그러면 의원님 장관 의원님 이러면서 완전히 막 이게 논쟁이 엄청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군이 어떻게 따라요? 평시 계엄인데. 그리고 못 따랐기 때문에 이게 또 노상원 네. 수첩과도 연계되는 거거든요. 노상원 수첩에 있어서 북한 공격 유도. 네. NLL에서의 예, 어떤 예, 교전을 공격- 유도한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 김봉규라고 있는데 김봉규 정보사 대령인데 네. 이 대령의 한 중에 언론에 특별한 게 나올 것이다. 이걸 노상원이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거는 뭐냐? 이쪽 계엄을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기획팀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입니다. 이 헤드라인 한 줄만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여의도에 달려올 일도 없고요.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아 그렇죠. 예, 그 한 줄을 원했던 거예요. 군사적 충돌만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냥 계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예, 그냥 네. 총격전 하나만 있으면 이거를 헤드라인에 한 줄만 언급했었다면 이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랬을 때 누가 막을 거예요? 네네네. 아 그리고 네.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이 명령이 내려가 하달 절차도 중요한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어떤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냐면 그 군 관계자로부터 이게 공식 라인이 합참으로부터 이 비밀 작전 수행하자 이렇게 지시가 온 게 아니라 대통령 안보실에서 다이렉트로 지시가 왔다는 거예요. 아 네. 대통령 안보실. 네. 이게 작전 지휘 드론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은 합참이 갖고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겠죠. 근데 합참이 작전 지시에 관여를 안 했어. 그러면 이번에 조선일보 오늘 새벽 5시에 나온 걸 보면 네. 정상 작전 절차였다. 음. 그리고 합참에 보고도 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작전 절차였던데 네. 합참이 이제 외통수에 걸릴
그러니까 드론 사령부에서는 합참을 보고했다.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오늘 조선일보에 단독이 나왔어요. 예. 평양에 보낸 거를 드디어 예. NCND 확인도 하다가. 부인도 해주지 않다가 아. 드디어 드론 사령부에서 네. 이제 궁지에 몰린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그래 보냈어. 근데 정상적인 절차 밟고 보냈어. 이제 네. 이렇게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뒤늦게. 합참에서는 정말 네. 괴로워 버리는 거죠. 뭐냐면 합참무장은 자기 직을 걸고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드론사에서는 합참에 또 걸고 정상적으로 넘어가니까. 보고를 해서 합참의 지휘를 받고 작전을 했다. 근데 합참은 합참 관계자들 진술은 달라요. 우리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고 정상 보고를 그러니까. 했다면. 예.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합참이 외통수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그러면 이 무인기가 네. 군사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무인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무기도 잘 써야 네. 전쟁을 예방하는 건데 군사작전용으로 쓸 수 없는 무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합참은. 이거 보고도 안 된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합참에서 주도적으로 소요 결정을 하는데 네. 합참의 소요 결정을 받은 무기가 아닌데 음. 보낸데 음. 그게 중국산이야. 그러면 합참은 야 이거 잘못 보냈다가 추락이나 네. 하거나 그 다음에 북한에서 알게 되면 아. 이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네. 국민들이 다칠 수 있다. 우리의 제1의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억제하는 거다. 아. 이런 입장에서 이건 안 된다고 막는 거거든요. 예. 막아야 되는 건데 합참이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합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사후 보고는 됐다고 제보들이 그러니까 들어와요. 왜냐하면 쭉 논리 이렇게 흐름을 쭉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 안보실에서 다이렉트로 드론사한테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 좀 북풍부작 하고 싶으니까 보내라고 했고 드론사에서 그 당시에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보고서에다가는 이거 뭐 훈련하다가 실종됐어 원인 미상으로 뭐 실종됐어 이렇게 해서 은폐하는 보고서도 쓰고 예. 그 당시엔 합참에 보고도 안 했다가 뒤늦게 와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합참을? 10월하고 11월인가 12월에 네. 합참에 두 번 김용대가 방문하거든요. 예. 네. 그때 드론 작전에 대해서 보고했냐 그랬더니 합참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그게 아니라 드론 소요 종합 예. 계획을 보고한 거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통령실 안보실의 지시를 좀 빼고 합참과 드론사 간의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니 진실 예. 그러니까 합참이 이제 완전 히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합참은 정상 작전이라고 해도 문제. 정상 작전이 아니라면 그나마 빠져나갈 만해.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알았으면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외통수에 걸려버린. 네네네. 근데 일단 지금은 하여튼 대통령 안보실에서 지시를 받고 드론 보냈다는 것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군 관계자의 진술이 있고 이제 예. 요걸 확인해 보려면 사실 그 부의원님이 또 고소 당하셨잖아요. 예. 그 연초에. 전 혐의 무혐의 나왔습니다. 아, 그거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에서 당시에 이제 이 뭐 드론 보내고 뭐 한 거에서 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얘기를 했다가 김태효가 고발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예. 이제 김태효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는 소환하기로 했고 만약에 이 무인기 보낸 것도 대통령 안보실을 통해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면 내란 특검에도 당연히 소환 대상이 소환될 되겠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HID 방문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거든요. 제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는 내란 특검에도 불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김태우 실장은 그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혹시 추정하세요? 저는 기획 역할을 했을 거예요. 기획. 기획. 그러니까 법률적 검토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이 네. 야 내가 술 먹고 술 한 번좀 먹고 심심해. 야 이거 뭐 마음에도 안 들고 내가 가서 비상계엄 할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비상계엄의 요건부터 검토를 했을 거고 예. 그러면 일종의 기획팀이 했을 거란 말이죠. 법률 검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플랜 A, 플랜 B 뭐 이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평시 네. 비상계엄을 하는데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김태호가 HID도 방문하고 뭐 안보실 이런 실세인데 것들이 뭐. 네. 이게 전혀 관계없는 여기를 뭐 격려해 주러 갔다. 그러면 안보실 2차장이 가야 되는데 왜 1차장이 가지? 외교 이쪽인데 외교 전략 쪽인데 김태호가 갔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태호가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김성환과 김태호의 약간 이 싸움에서
김성환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네. 안보실장이 밀려서 예. 경질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뭐 이런 일 그다음에 이제 계엄 과정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이 완전히 패싱 당하고 그러면 이 신원식 안보실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김태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비상계엄 혹은 뭐 내란으로 통칭되는 이 사건을 기획하고 어떻게 법적으로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마도 김태효일 것이다. 아니 김태호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안보실과 삼청동 안가 4인방 이런 사람들이 깊숙이 개입했을 핵심 것이다. 인물들이고.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럼 김태효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 뭐 제대로 조사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뭐 최혜병 특검에서 뭔가 나왔기 때문에 김태호를 부르는 거 임제 시작이군요, 우리 네, 김태효 김태호. 쪽은. 여태까지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밝힌 잘 거는 숨어 네. 있었죠. 내란국조특위에서 밝힌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비아폰 갖고 있고 그걸로 계엄 전후에 통화했네요. 요거는 김태호가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정상적인 무인기가 이제 뭐 좀 정상적인 비밀 작전이었다고 보기에는 드론사에서 이거 하고 나서 북한 발표 나오고 나서 너무 이걸 숨기려고 한 정황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 네. 이 드론사 내부 문건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뭐 남한에서 무인기 보냈다라고 한 다음에 한 나흘 뒤에 예정에도 없던 무인기 시험 비행 같은 거를 실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쭉 몇 호 날려 보냈는데. 드론사령부에서. 네, 날려 보내고 나서 그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뭐 70 몇 호는 몇 분 얼만큼 날았고 고도가 얼마까지 날았고 쭉 썼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문건을 보니까 74호, 75호를 날렸는데 75호는 뭐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74호는 아무런 비행 기록이 없고 그냥 이거는 분실되었다. 근데 이제 요게 바로 그 북한에 날려버린 고놈이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후에 그냥 비행 훈련을 했는데 분실됐다. 이런 보고서를 공부 만든 많이 거예요. 하셨네. 그래요? 이게 네. 상당히 어려운 건데 예. 저희도 이제 그 사후 보고서를 보고 예.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예. 뭐냐면 평양에 한 대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손망실 조사를 하면 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이럴 거 아니야. 걸리니까 이거를 왜곡해야 된다. 손망실 보고서를 이제 국방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왜곡 한 대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라. 그래서 백령도에서 2대 아까 얘기한 대로 75호를 먼저 날리고 74호를 2대를 날리는 거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한 대만 날려요. 한 대는 문서로서 날린 걸로 조작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보고서를 입수해서 이거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74호 평양에 떨어진 건 74호인데 여기서 원인 미상으로 추락해서 수거를 못했다. 이렇게 손망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데 이게 대대장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거고 네. 대대장은 이제 작전사령관한테 이제 지시를 받은. 그러면 네. 정상적인 작전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지휘 계통 있는 사람들 또 불러서 물어보면 다 나오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열심히 또 물어보고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무기 잃어버리거나 하면 우리 군의 네. 자산인데 나중에 이제 조사 보고서 같은 걸 쓸 네, 거 손방실 아니에요. 보고서요. 손방실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그냥 직접 가서 조사 안 하고 네. 뭐 이메일로만 조사했다는데 그건 뭐예요? 아, 그거 어디 갔어? 국방부 이랬더니 감사관실에서 네. 우리가 계속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니 예. 네. 마지못해 감사를 보냈나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무인기 내륙에 진짜 있는 데는 다 시험한 갔다 거 오고 맞아? 뭐 김포, 아. 연천, 속초는 갔다 오고 백령도 실제 백령도에서 날렸는데 네. 평양에다 4번 날렸는데 네. 백령도는 안 가고 네. 그래서 이유가 좀 궁색하더라고요. 배편이 없어서. 배편이 없어서 못 가고 이메일로 저쪽에서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드론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여튼 뭐 시험 비행했는데 잃어버렸어야 네, 하는 거를 그렇죠.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받아들여서 감사 보고서에 썼다라는 썼죠. 거죠. 네. 근데 백령도 가는 배편이 없다고요? 아니 이제 좌석이 없거나 뭐 했겠죠. 예. 뭐 그래서 이제 아니 거기서 이제 네.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네. 아니 백령도
배 자주 있는데. 아 자주 있는데 네. 자리가 없었나 봅니다. 아니 설마.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 무인기 작전 한 다음에 드론 사령부 예하 부대원들이 대거 표창을 받습니까? 와 이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예. 저도 이제 군복을 14년이죠 정확히 14년 입어봤는데 네. 한 부대에서 장관 표창 하나 나오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10월에 공적 심의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작년 10월. 네, 네. 작년 10월에 공적 심의가 들어가는데 25명이 공적 심의를 가는데 와우. 네. 24명이 실질적으로는 드론 작전 태세 확립으로 받습니다. 몇 명이요? 24명. 근데 국방부 장관 5, 장관 표창이 합참무장 10, 합참 작전본부장 10, 25개를 받는데 11월에 이제 김용현이나 윤석열이 너무 좋아서 막 박수치고 하면서 좋아하니까 11월에 보내잖아요. 근데 공적 심의는 10월에만 이루어지니까 11월에 보낸 팀은 표창을 못 받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 내년에 줄라 그랬나 보다. 작전사령부 도대체 뭐 드론사가 얼마나 크길래? 아니 이제 한 200명 정도 가량 되는데 네. 150에서 200명 가량. 근데 알고- 거기에서 20명이 25명. 상을 받는다고요? 아니 근데 25명이 받는데 합참무장이나 음. 저는 아니 물론 군생활도 못했지만 잘 네. 못했지만 합참무장의 장관 표창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오. 근데 그거 정말 받기가 어려워요. 잘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네. 받았는데 나도 처음 보는데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요? 그 조그만 부대에서 어. 네. 25명 무대기로. 네. 야, 무더기로. 합참을 아 그래요? 국방부 장관상 뭐 이런 거 막 예. 뿌려댔네. 예, 뿌려댔어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야.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정상 작전이었어. 계속 그 이제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시켰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표창도 주고 달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많거든요. 이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지금 뭐 소환이 됐던 안 거예요? 됐습니다. 안 됐죠. 네. 이분을 빨리 조금 조사를 해야 않을까요? 임성근이 이제 소환을 앞두고 뭐 휴가 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변호인들 만나고 네. 대책 협의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이루어졌듯이 아마 이번 드론 작전 사령관도 휴가를 낸 게 3일간 휴가를 낸 게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 드론 관련해서도 저 내란 특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외환 아, 관련이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이 드론사가 표창도 표창이고 뭔가 약간 좀 특별 대우를 받았다. 그러니까 네. 좀 특별하게 관리가 됐던 부대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 드론사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네. 그 출입 기록을 본인들 출입 기록을 자기네만 볼 수 있게 했어요. 육본 모르게. 이거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군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때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다 차량 출입부터 시작해서 네. 다 기록을 남기는데 그렇죠.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는 거야. 네. 뭐 안보실에서 다녀갔다.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다녀갔다. 막 제보가 들어오는데 네. 출입 기록을 내놔라더니 없는 거예요. 예. 없을 수가 없지. 부대에. 그래서 이제 육군본부를 통해서 위병소 있잖아요. 네. 가면 이제 부대 앞에서 이제 막 그 기록하는 거, 네네네. 예, 차량 번호도 기록하고 네. 누구십니까, 목적이 네. 뭡니까 이제 기록하는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음.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특별한 케이스였죠. 누가 드론- 드나들어야 했길래 이제 그런 의문이 들 그러니까 수가 안보실에서도 있는 거죠. 뭐 네. 2차장이 왔다 갔다 누가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과연 누가 왔다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네. 뭐 아직 뭐 정확한 그림이 다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 보고 계신 거는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북한을 자극을 하고 북한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뭔가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계엄 선포하고 그러면 무리 없이 정치인들 뭐 좀 반대 세력들 쭉 잡아놓고 뭐 요렇게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요 거기 핵심이니까 결국 이제 드론 음. 요 작전이 있었던 거고요. 음. 근데 요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됐고. 그러니까 뭐 눈여기 이게 지금 평양 무인기만 나와서 그렇지 아마 저 휴전선 근접 비행 아파치도 근접 비행한 거 네. 뭐 보이게 고도를 올려라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어, 노상원 내가- 수첩에 적힌. 예, 추미애 의원실에서 네.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종사들이 직접적으로 제보를 한 내용이기 아.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보이게 고도를 높여라. 이게 사실은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비행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클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클 것 같고 아유.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고요. 그게 네. 이제 노상원 수첩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노상원이 그린 그림이 어디까지 망상도 좀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여튼 어디까지가 구현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이제 네. 특검에서 잘 밝혀주실 거라고 보고 네, 예. 우리 의원님도 여러 제보들 계속해서 뭐 언론 통해서나 이렇게 뭐 아니면 국회에서 밝혀주시니까 네, 그거는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발주할 때 누구의 지시였느냐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완전 새로운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새로운 그 직위원의 새로운 논리와 같은 구속 취소하는 그 논리에 버금가는 커넥션이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카이 성우 엔지니어링의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너무 끔찍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팩트 체크 안 하고는 이거는 내보내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저걸 한번 팩트 체크 하시는 대로 저희한테 2탄 알려주시고요. 네. 저희도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저 탈취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제보가 있는데 바로 위프 생활 탈취제입니다. 바로 요거죠. 제 의원실에 하나 놓으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뭐 여름이니까 꿉꿉한 냄새들 날 수 있잖아요. 네, 요걸 한 딱 갖다 놓으시면 해결되지 않는 악취, 또 세균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단 30분 만에 환경부 지정 5대 악취가 30분 만에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곰팡이, 에어컨 냄새, 하수구, 화장실, 새집, 뭐 음식, 반려동물 뭐 이런 냄새들, 호레비 냄새까지 탈취를 해주는 위프 탈취제. 요게 이제 기존의 디퓨저나 향초 뭐 이런 거랑 좀 다른 공기 중에 악취 원인 분자를 흡착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랍니다. 다른 냄새로 덮는 게 아니고 네. 냄새의 원인을 잡아서 구속시켜 버리는. 그렇죠. 구속시켜 버립니다. 제 딸들이 좋아하겠네요. 예. 아유, 아빠 냄새 때문에 힘들어해요? 아니 가끔 그럴 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연유래 소나무 에센스 오일을 사용한 그래서 8대 중금속 등은 전혀 불검출되는 그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하죠. 자, 요거는 하여튼 차량이나 옷방 같은데 아니면 이제 아빠방 요런 데 이제 하나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네. 뭐 사이즈 좀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 이런 건 이제 차나 저 옷장 안에 넣어 놓으시면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소형으로 된 거는. 네. 요거 아래 전용 링크로 들어오시면 4개 세트 구매 시 최대 32% 추가 할인해 드리고요. 또 위프 슬림 차량용 탈취제까지 추가로 증정을 해 드린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에어프라이어 많이 돌리시는 분도 꼭 한번 갖다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까 얼른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승찬 의원님, 저희 광고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광고 들으면 이거 하나 주는 건가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농담입니다. 필요하세요? 아니 농담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제보 정리되시면 카톡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자, 부승찬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